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한 건 알아요? 그거 알아요? 몰랐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전략적 요충지인가 봐요. 석유와 관련된 뭐 중동 패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길목이 뭐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되게 거기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수천 년간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징기스칸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 영국 19세기인 영국이 먹으려다 실패하고, 그다음 20세기에는 누가 또 침략했죠? 거기 소련. 러시아 전에 소련이 있었던 건 알죠? 소련이 침략했다 실패하고, 그리고 21세기엔 드디어 미국이 침략했다 실패한 거예요. 네,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드디어 거기서 철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그 별명이 있던데, 제국의 무덤. 강대국들이 침략하면 거기서 다 죽고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희한한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전투 불능 지역이래요. 거기가 히말라야 산맥 입구여가지고, 히말라야 산 입구여가지고 탱크가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00% 보병전인 거지. 보병 게릴라전. 아무리 미군이어도 사람들이 산에다 숨어버리면 비행기로 폭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폭격이라는 게 중요한 그 건물을 폭격하는 건데, 이거 산이니까 산에 뭐 어디다 폭격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산이니까는 해군도 못 가고 바다도 없고, 그럼 산이 너무 심해서 탱크도 못 들어가고, 그럼 백발백중 그냥 그 보병이 그냥 총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무조건 새로운 군대보다는 기존에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백발백중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군도 드디어 두 손 둘 발 들고 나간 거지. 예. 그래서 왜 옛날에 9.11 테러 어쩌고 저쩌고 있었죠. 그게 그 탈레반 관련된 바로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배우에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가 결국 미국은 20년 만에, 20년이나 끌었더라고요. 20년 20년 만에 이제 패전을 선언하고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미군이. 네. 아주 그렇다. 참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의 예상은, 그 다음 강대국이 어디냐, 바로 중국. 중국이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쪽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좀 곤란한가 봐요. 중국도 그 왜 그거 있잖아요. 중국도 그 인종차별, 종교차별 하잖아요.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또 이슬람 지역인가 봐. 거기가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 지역을 굉장히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종교가 그 이슬람익 순위파인데, 탈레반이 이슬람익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탈레반을 침략하기는 또 불가능해요. 왜냐면 만약 그렇게 되면 탈레반이 중국 내 신장 위구르랑 그 협공을 할 거 아니에요. 협동을 맺고 중국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로 이 탈레반 이 지역은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이제 탈레반의 것이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이제 여기는 침략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거기를 언젠가 우리나라가 장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뭘로 장악한다? 문화와 경제로. 무슨 말 알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무슨 말 알겠어요?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또한 그 패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가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시급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는
이 한반도 땅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만큼 위험하고 부정적인 곳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침략한다. 이런 관점으로 난 어렸을 때 배웠거든, 학교에서.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 세대에 여러분 살고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관과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많이 다를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러다. 알겠죠? 갑자기 저번 주에 있었던 아주 큰 세계적 뉴스가 생각이 나서 뭐 커피 마시면서 한잔 해봤습니다. 네, 봅시다. 자, 보자. 용액의 증기압을 보시다시피 액체 상태 몰 분율과 증기 상태 몰 분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1차 함수고 분수 함수라고 앞서 방금 얘기했죠. 그것을 이제 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그려보자고요? 그래프. 아시겠죠? 자, 어떻게 되겠느냐? 요렇게. 자, 알겠습니다. 자, 엽. 자, 아이 이런. 자, x축을 a의 몰 분율로 정하겠습니다. 근데 몰 분율이 1이다. 그것의 물리적 의미는 뭐예요? 몰 분율이 1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전히 a뿐이다. 이런 뜻일 거고요. 지금 a하고 b가 섞여 있는 걸 뜻해요. 그렇죠? 그다음 0이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순전히 누구? 순전히 b뿐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여기서 여기 자, 요 각각 뭐냐? 여기 바로 PA 백설표, PB 백설표. 바로 Y축은 압력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등온 조건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PA 백설표, PB 백설표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순수한 상태에서 성분의 증기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앞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A가 더 휘발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자, A가 더 휘발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휘발성이 더 클수록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은 더 크다 그랬어요? 더 작다 그랬어요?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B보다는 A가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 더 큰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저 좌표 평면에다가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즉 1차 함수 그래프하고 분수 함수 그래프를 저기다 그려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1차 함수라고 하고 분수 함수라고 하고 x가 변할 때 y가 변할 때 저기 그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림 돼.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바로 짜잔. 보이세요?
자, 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 일참수로 표현된 그래프 있죠? 얘를 앞으로 편의상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fx.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 f는 1차 함수. 그럼 1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직선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저 파란색 그래프는 바로 p 이퀄 fxa다. 자, 그다음 자, 요렇게 보조선 자, 요렇게 하늘 그린 다음에 자, 나머지 여기에 있는 요 분수함수도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분수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분수함수는 얘를 g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ya. 그래서 이때 이 g함수는 방금 얘기했던 분수함수가 되고요. 그럼 쟤를 여기서 수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어떻게 뭐 y 아니 뭐예요? p 이퀄 gy다.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겠다.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어떤 용액의 증기압이 있겠죠? 그럼 그 용액의 증기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함수꼴이라는 얘기는요, 두 변수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걸 뜻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몰 분율이 정해졌을 때 증기압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등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기압이 정해지면 바로 몰 분율이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함수관계의 뜻은 바로 그 어떤 물리량과 어떤 물리량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게 그게 바로 함수관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증기압 조건에서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 XA. 자, 그리고 그 증기압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면 증기압이 정해질 때 증기 상태 몰 분율로 수식에 의해서 바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어디다?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1 P XA YA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는데 액체 상태에서의 몰 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상용액이라면 증기압도 바로 알 수 있고 증기 상태의 몰 분율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용액인데 증기압이 측정이 됐어요. 그럼 증기 상태 몰 분율도 바로 알 수 있고 액체 상태 몰 분율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용액인데 증기에서의 몰 분율을 알았어요. 그럼 그때 증기압이 얼마고 그때 액체 상태 몰 분율이 얼마인지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수학적 관계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화학을 이제 조금 공부를 했다면 저 재우 중학교 때 이 그래프 본 적 있죠? 이 그래프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축을 내가 어떻게 썼냐면요,
그냥 A의 몰분율이라고 썼죠. 무슨 말이냐면 이 X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필요할 때면 액체 상태 몰분율을 뜻하는 거고 필요할 때는 Y 상태 몰분율을 표현해 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 상태 그림에서는 X 값이 더 커요? Y 값이 더 커요? 지금 이 주어진 그림에서는 이게 더 크죠? 왜죠? 왜 그래요? 이게 왜 더 크죠? 바로 A가 더 휘발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바로 뭐 A하고 B의 순수한 상태 증기압을 비교했더니 만약 A가 더 크다, 즉 A가 더 휘발성이다 라고 하면 A의 증기 상태 몰분율이 이 A의 액체 상태 몰분율보다 무조건 더 크고 이 두 개의 논리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상해? 아, 너무 춥다고요? 아, 그래, 너무 춥다고. 끄면 되죠. 아, 우리 결이 얼어 죽을 뻔했네. 우리 결이 얼어 죽으면 슬퍼서 어떡해? 그래. 재우 졸리죠? 네. 아, 큰일 났네, 재우. 힘내주세요. 그죠? 그래. 재우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재밌고 신나는 일 있었어요? 네. 재밌고 신나는 일. 학교 갔어요. 학교 가면 재밌어요? 와서 놀기만 해서 재밌었어요. 나 놀기만 해서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네, 몇 없는 친구들이 만나서. 몇 안 되는 친구요? 아니요. 응? 네. 진짜로요? 친구들이랑 막 게임했어요? 네, 게임은 아니고. 그럼 뭐 놀았어요? 비석치기? 강강술래? 뭐? 고무줄 뛰기? 그런 거 있어요. 고무줄 뛰기. 고무줄 뛰기. 결이 고무줄 뛰기 잘해요? 그래요? 그렇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무줄 뛰기 황제 아니에요? 좀 해요. 좀 공기놀이 이런 건. 그거는 좀 안 해요. 공기놀이는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좋았다. 좋네요. 좋습니다. 자, 봅시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이상용액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그래프가 바로 저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온 조건에서 압력에 대한 그래프로 그릴 때 이상용액은 직선이 하나가 나오고 곡선이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직선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액체 상태 몰분율과 증기압을 연결하는 함수고요. 곡선은 증기 상태 몰분율과 증기압을 연결한 함수다. 아시겠죠?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상용액에 대한 얘기 좀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콜스 8의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스 8 안 갖고 온 사람? 결이 안 갖고 왔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콜스 8에 있는 없다고요? 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 내가 단체 카톡방에 그 밤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요. 근데 뭐 내가 다 새로 해올게요. 알겠죠? 네, 필요하면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콜스 8에 있는 어떤 몇몇 내용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도 있고 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걸 하나 보냐면 실제 이 뭐냐면은 그 입시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6페이지에 있는 11번 6페이지 11번 찾았어요? 네. 6페이지 11번 바로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이세요? 헨리의 법칙? 네. 이 헨리 법칙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소개가 되죠. 이런 타입의 문제가 사실은 또 입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이 11번 헨리의 법칙, 요 잠수부 이야기가 있죠? 요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웁니다.
자, 요거 하시겠죠? 하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 관련해서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까? 바로 탄산음료요. 에서 기체 용질 누구요? CO2 이런 것들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왜 그 저기 탄산음료 그래 저기 뭐냐 저 누구야 저기 재우도 지금 탄산음료 먹고 있네. 2개나 있네. 주죠. 하나 결이 누나 주죠 왜? 다 먹었다고요? 아유 결이 누나 밉죠. 야 그래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요런 얘기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탄산음료 만들 때 거기에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몇 기압 정도로 들어가요? 부분합은 한 3에서 4기압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예요? 내 기억에 0.3%인가? 맞아? 0.03인가? 이 정도 아닌가? 3인가? 하여튼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약간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가 오고 막 그러는 거죠, 알겠죠? 여하튼 원래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은 적어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강하게 그 큰 압력으로 느낄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물에다가 한 3에서 4기압 이상으로 확 밀어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콕콕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설탕물 좀 탄 게 이제 거기에 이제 탄산음료가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용해도가 짜자자잔 바로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에? 그 기체의 부분합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법칙을 그걸 우리가 뭐 헨리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거 자, 바로 뭐냐? 얘는 혈액 중 녹아 들어간 N2의 농도.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P는 N2 가스의 부분화. 여기 있는 K는 뭐 비례 상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정업 수식 관계를 우리가 헨리 법칙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쪽쪽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N2 기체의 부분합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질소 기체의 부분합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수심이 20m래요.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의 설명이 있어요. 물속으로 10m씩 내려갈 때마다 수압이 1기압씩 증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심 20m니까 대기압, 2기압까지 합쳐서 총 3기압의 기체 압력이 형성이 될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의 질소 기체 부분합은 3atm.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몰 분율이 0.8. 자, 왜냐? 사실 우리 몸에 질소 기체가 들어와도 질소 기체는 큰 문제를 일으켜야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몸속에 질소 기체. 자, 봐요. 우리가 하고 숨을 들이쉬잖아요. 숨을 들이쉬면 우리는 산소만 들이마셔요. 질소도 들이마셔요. 둘 다 들이마시는 거죠. 왜냐면 그거 우리가 코 속에서 폐 속에서 구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질소 기체는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죠? 왜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논술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질소 기체를 들이마셔도 우리는 몸속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유는 뭐예요? 크게. 그렇죠. 바로 뭐냐면 질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중결합을 이루죠. 그럼 삼중결합을 이룬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질소는 결합력이 어떻게 해요? 크고 결합력이 클수록 이 자체가 변형이 되겠어요? 변형이 잘 안 되겠어요? 변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아주 작다. 그래서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들이마셔도 뭐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 과자 같은 거 사면 과자 큰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해요? 질소 기체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이건 거지. 그런데 이 들이마시는 전체 공기 중에 실제로 질소 기체는 한 80%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몰 분율이 0.8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저 질소 기체의 몰 분율 0.8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비례상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600 atm per 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바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알겠죠? 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자, 잠수부가 상어를 피해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평행에 도달했을 때 잠수부의 혈액에 녹아있는 질소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이 또한 무슨 수식을 쓰면 되겠어요? 바로 이 수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아까는 이 수심에서였고요. 지금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왔대요. 그럼 역시나 부분압을 비례상수로 나누면 되는데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오면 전체 압력은 어떻게 돼요? 3기압이 아니고 1기압이 될 거고 그리고 몰 분율은 0.8로 똑같고 비례상수도 달라지진 않겠죠. 왜? 온도는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2번 간단히 풀었죠. 그럼 세 번째, 만약 장수부의 혈액이 총 5리터라면 이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남철이라고 진짜 연쇄살인범이 있거든요. 알아요? 네. 그 사람이 했던 직원인데 사람을 죽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둔대요. 왜? 피 빠지라고. 그러면 가벼워지니까 이게 옮기기 쉽대요. 아, 진짜 미친놈 많아. 하여튼 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혈액이 몸속에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의학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뭐냐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다 있는. 어우, 재우, 재우, 저 연쇄살인 좋아해요? 아, 그래. 재우 힘내주세요. 알겠죠? 아우, 재우 어떻게 재우, 아 정말, 응? 자, 봅시다. 아, 우리 재우 진짜 힘내세요. 알겠죠? 자, 그럼 3번. 만약 잠수부의 혈액이 5리터라면 혈액에 녹은 질소의 몰수는 수심 20m와 수면에서 각각 얼마인가? 자, 봅시다. 세 번째, N2 의 혈액 중 N2의 몰수 계산 1 20m에서 자,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혈액을 5리터라고 가정하라고 했죠. 그럼 농도가 있고 부피가 있으면 바로 몰 두 개를 곱했을 때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수심 20m에서 N2의 몰수는 여기에 있는 몰 농도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7.5 밀리몰이 되겠군요. 자, 그다음 지상에서 N2 기체의 몰수는 자, 농도가 요거라고 했고 혈액의 부피가 변할 리는 없으니까 계산해 주면 2.5 밀리몰이 되겠군요. 자, 네 번째. 잠수부가 수면으로 상승할 때 발생하는 질소 기체 부피는 몇 리터인가? 단 온도는 27도다. 그리고
혈액 전체의 부피에 대한 비율은 얼마인가? 자, 저 질소기체에 그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은 그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4번은 이겁니다. 첫 번째 1 상승 중 발생하는 N2 기체 몰수. 자, 어떻게? 20m에서는 이만큼 녹아 있다가 공기 중에서 이만큼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요거의 차이만큼 발생하겠죠. 그럼 7.5에서 2.5 빼면 5.0 밀리몰의 질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부피 뭘 사용하면 되죠? 바로 PV는 nRT를 이용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나왔을 때, 자, 질소의 몰수가 5.0, 여기 칸이 모자르네. 자, 저기에서 기체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여기서 계산했던 것처럼 5.0 밀리몰. 그 다음 여기는 R은 뭐예요? 기체상수죠. 기체상수는 값이 어떻게 돼요? 0.08이죠. 단위는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그 다음 곱하기 온도. 지금 전체 온도를 몇 도로 하라고 했죠? 문제를 읽으시면 온도는 27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27도를 켈빈으로 바꾸면 300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온도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상승했으니까 상승한 주변 대기압은 그냥 1기압일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1기압이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대략값이 어떻게 되냐면 한 0.12리터 됩니다. 무슨 말이죠? 0.12리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0.1리터는 어떻게 되느냐? 3. 전체 혈액에 대한 부피비. 전체 혈액이 5리터잖아요. 그럼 거기에 0.12리터의 비율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2.4% 정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뭔 의미일까요? 재호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4%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 논술 과정에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 시험 유형 중에 가장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하나하나는 크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 알겠죠? 의미를 찾아 논술해라. 이게 사실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가장 큰 유형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계산을 해요? 이거 왜 해요? 아, 결이도 지금 조금 혼미하죠.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결이도 혼미하죠. 그럼 쇼킹한 얘기 해줄까? 저게 왜일까요? 2.4%가 이거란 거예요. 바닷속 깊숙이 스킨스쿠버 장비를 달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면 내 피 속에 녹아 있었던 이 이산화탄소다 질소 기체가 피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전체 혈액 부피 2.4%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뭐다? 몸속 모든 모세혈관
터뜨리는 거예요. 자, 몸속에는 정맥, 동맥 같은 큰 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쬐끔쬐끔한 혈관들이 있는 건 알죠? 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살짝 손이 베었어요 할 때 그 베어 있는 그 혈관이 정맥, 동맥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 그냥 모세혈관이야. 정맥이나 동맥 다 큰일 나. 무슨 말 알겠죠? 큰일 나겠죠? 예, 막 피 확 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정맥도 피 많이 나와. 그죠? 큰일 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좀 배웠어요 하면 그다 모세혈관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사실은 모세혈관이라는 게 하는 게 우리 몸 어디에나 다 있지. 그런데 갑자기 부피가 이 정도 커진 기체가 빵 하고 튀어나오면 걔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 속에 혈액 속에 녹아있던 게 기체가 돼서 나오면서 부피가 갑자기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들이 터지는 거예요. 찢어진다고. 그런데 그 모세혈관이 뭐 손끝에 있는 뭐 조그만 모세혈관이요 이럴 수도 있지만 뇌 속에 있는 뭐냐면 뇌혈관일 수도 있고 심장 주변에 심혈관일 수도 있죠. 그런 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혈관 터지면 뇌졸중이고요. 심혈관 터지면 심근경색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사. 무슨 말 알겠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병을 바로 우리가 잠수병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잠수병. 그래서 여기 스킨스쿠버 배워본 사람? 안 배워봤어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배울 때 사실은 여러분 그냥 아무나 장비 끼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킨스쿠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이수 과정이 있고 전문 강사로부터 배운 다음 그리고 국가 자격증 시험까지 쳐야 돼요. 시험까지 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자격증이 나와요. 그렇죠? 왜? 실제로 스킨스쿠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속에 잠수했다가 급격하게 위로 상승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건 상어보다 더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스킨스쿠버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상어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그 물리치는 법도 다 배워요. 다 배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차라리 그 상어를 물리치고 회피하는 게 낫지. 거기서 갑자기 상승하면 죽어요. 알겠어요?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이 보시다시피 잠수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바로 5번 위와 같이 질소에 의한 잠수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자, 여기 줘볼게요. 5. 잠수병의 대책. 자, 중요한 건 이런 식의 혈액 중에 어떤 N2 기체의 용해 요 때문에 스쿠버 행위는 적정 수심 이상으로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죠? 그 스킨스쿠버로 내려갈 수 있는 적정 수심은 몇 미터? 몇 미터? 맥시멈 35m입니다. 35m까지 내려가는 것도 초절정 전문가들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스킨스쿠버 장비 메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끼케야 5m 정도예요. 5m, 10m 이거예요. 35m 이상 내려가면 이건 큰일 날 수 있어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진짜 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이 예, 왜? 뭐라고요? 그래. 아까 잔다고 못 적었구나. 아유, 이 잠꾸랭이. 아주 물어봐야겠다.
현준아, 예진아, 지환아 졸려요? 현준아, 예진아, 지환아 지금 잠이 와요? 아니, 잠이 오냐 이렇게 좀 이상하다. 좀 졸려요? 현준이는 아니래용. 안녕 안녕. 지환이도 안녕. 여기 지금 제우스는 막 졸려갖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아우 진짜. 아, 고마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우스 힘내 한번 해주세요. 안 하는데요 애들이. 제우스 힘내 한번 해주세요. 에? 뭐라고요? 힘내 해주네야지 형들이. 말이야. 제우스 힘내요 하겠죠? 아 진짜. 그리고 결이 언니도 하겠죠? 힘내주세요 하겠죠?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네. 그래서 이 잠수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천천히 올라온다. 좋아요. 천천히 올라온다.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킨스쿠버를 배울 때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스킨스쿠버는 항상 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시계가 왜 중요하겠어요? 스킨스쿠버에서는 시계가 생명줄이에요. 왜? 시계가 뭘 알려주냐면 내 공기통의 공기 잔량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통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해져 공기가 나오는 정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계가 어디까지 딱 가면 공기량이 어느 정도다가 시계에 이게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스킨스쿠버에서는 시계가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시계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수심에서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는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시계가. 그러니까 그 시계를 보고 그 시계가 얘기해주는 그 속도를 지켜야지 지키지 않고 갑자기 빠져나오면 공기가 모세혈관에서 질소기체가 터져 나오면서 모세혈관이 터진다고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할 때는 시계가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요 행위 자체의 문제고요. 물리화학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이 없냐는 거죠. 물리화학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물리적인 작용이긴 하지만. 바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화학 시험이니까 화학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N2보다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극도로 작은 기체를 잠수통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걸 한 거예요. 자 봐.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극도로 작은 기체. 예를 들어 누굴까요? 예를 들어 누굴까요? 누구? 저 누구냐? 결이 누굴까요? 힐륨 기체요. 힐륨. 자, 이런 걸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비활성 기체 이런 거는 반응도 안 할 뿐더러 물리적 성격도 다른 것들이랑 잘 안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잠수통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질소가 80%고요. 산소가 20%인 거예요. 이게 보통이라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질소잖아요. 산소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산소는 왜 문제가 안 되죠? 결이야, 산소는 왜 문제가 안 되죠? 공기통 안에 있는 질소가 문제고 산소는 왜 문제가 안 되죠? 산소는 우리 몸이 쓰잖아요. 산소는 많이 들이마셔도 우리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없애버리기 때문에 산소는 상관없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우리가 써버리니까. 그 관건은 질소인데 질소는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게 호흡으로만 나가는 게 다가 아니라 피 속에 일부 녹아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산소통에 산소를 100% 채웠어. 그럼 이러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네네네네네네.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요. 과호흡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산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의학적으로 약간 어질어질해지고 판단이 이게 몽롱해지고 이런 효과가 올 수도 있대요. 네. 근데 그 전에 폭발해요. 산소 100%는 굉장히 위험해요. 뭔가 마찰이나 스파크 같은 게 벌어지면 뻥 하고 터져요. 폭발 반응이 일어나요. 저 산소통 메고 있다가 산산조각도 나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산소가 100% 모이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 산소통에다가 산소 20%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힐륨을 80%로 채워서 이걸 쓰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요것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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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아주 심각한 단점. 다 좋은데 아주 심각한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익스펜시브. 비싸다는. 알겠죠? 비쌉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걸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테크닉 중에 하나가 다이빙 벨리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이거 아세요? 다이빙 벨이라는 테크닉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다입니다. 이게 배가 있고요. 배에서 요렇게 관을 연결하고 커다란 쇠 구조물을 만듭니다. 쇠통을 이렇게 만들고 구멍을 뚫어둡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0m다. 그럼 여기 수압은 얼마예요? 20m면 3기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배 위에서 기계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3기압으로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3기압 공기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쪽은 바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40m로 바꿉시다. 그럼 여기 몇 기압? 간단한 계산으로는 5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킨스쿠버를 하던 이 대원들이 공기통을 메고 뽀글뽀글 하다가 이 사람들은 5기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도 5기압이고 안도 5기압이니까 질소 농도가 혈액 중에 일정에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냐면은 이 잠수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이빙 벨을 이용해서 인간이 장비를 착용하고 스쿠버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잠수한
최대 수심은 얼마일까요? 이 다이빙 벨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내려가 봤을까요? 사람이 150m예요. 그래서 다이빙 벨을 이용해서 150m까지 사람은 잠수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누구에 의해서? 이 150m까지 들어간 기록이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해군하고 서울대 체육교육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었어요. 언제? 2000년 초반에. 즉 이런 심해 잠수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어떻다?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심해 잠수는 전 세계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잘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내가 왜 갑자기 40m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보통 스킨스쿠버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이 얼마라고 했어요? 35m라고 했죠. 사실은 요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요까지밖에 못 가요. 요까지밖에 못 가요. 이거 시계 차고 있다고 했잖아요. 더 내려가면 시계에서 왱왱왱 해요. 알겠어요? 못 내려가요. 근데 다이빙 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이 40m를 내가 왜 40m라고 했을까요? 결이야? 내가 왜 40m 얘기를 했을까요? 저 누구냐? 이거 왜 40m였을까? 제우스? 바로 이 40m에 세월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죠. 갑자기. 여기에 40m의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월호 인정은 했는데 세월호.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여기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뭐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희생됐다면 여기 희생됐던 그 사람들의 시신을 인양한다거나 그 다음 요 배를 끌어올리는 것,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할 걸까요?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학생들 한 명이라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다 죽였죠. 다 죽였죠. 그리고 이 배 인양하는데 몇 년 걸렸죠. 그 최근에 배 인양한 건 알아요?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요 하루 만에도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한 2, 3일 정도면. 정말이에요. 이런 해양 플랜트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애들을 다 죽게 내버려뒀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이빙 벨 테크닉은 대한민국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술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스킨스쿠버들이 와서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수심이 애매했다고요. 한 5m만 더 높았어도요 다이빙 벨이 바로 필요 없었거든요. 최대 수심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었다고. 근데 이게 딱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이빙 벨 깔딱깔딱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킨스쿠버 그 사람들이 다이빙 벨 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요. 당연히 요구했겠죠. 그래서 다이빙 벨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요. 누가 막죠? 막아요. 누가 막죠? 그때 당시 정부하고 국정원에서 막아요. 다이빙 벨 가지고 오지 마라. 정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던 개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아파서 개인 업체 사장님들이 다이빙 벨을 끌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부하고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검찰에 기소하고 막 소송 걸고
사람을 그 세무조사하고 그래서 그 다이빙벨 끌고 왔던 업체 사장님들을 정부에서 완전 조리 돌리면서 인간을 막 반줄 죽여놨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빙벨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여기까지 딱 내려왔던 스킨스쿠버 했던 사람들이 저 5m 밑에 있다고요. 5m. 그 5m면은 사실은 5m면은 여기서 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내려가면 삥삥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미치는 거지. 그래갖고 내려간 거예요. 누가? 바로 대한민국 UDT. UDT 알아요? UDT? 대한민국 해군의 전 세계 최고 특수부대. 여러분 그 청해부대 아덴만의 여명작전 알아요? 소말리아 해적 소탕한 거? 그 특수부대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UDT 대원들 처음에 왔었거든요. UDT 대원에서 최고 전문가 한 분이 이 5m에서 이 수색하다가 잠수병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여기 UDT 대원 정말 위대하신 요원 한 명이 그 5m 이 생사에 갈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다가 입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왜 이 투입을 막았느냐? 왜 인양을 몇 년이나 지체시켰느냐? 그리고 왜 이걸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느냐? 그건 아직도 사실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게 달려있는 문제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소개를 해보았어요. 알겠죠? 더 심각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막 나중에 여러분 알아서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헨리 법칙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해서 좀 얘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 달려있는 문제 중에 6. 그렇다면 해녀들은 잠수병에 걸리느냐? 자, 해녀들은 잠수병 걸려요, 안 걸려요? 혹은 다른 말로 고래들은요? 고래 잠수병 걸려서 뇌혈관 터져 죽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고래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잠수하다가? 고래하고 해녀들은 잠수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왜 안 걸리죠? 고래하고 해녀들은 잠수병에 안 걸리죠. 왜 안 걸리죠? 왜냐하면 장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고래하고 해녀들은 어떻게 잠수해요?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래서 꾸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상에서 한 산소기체가 됐건, 산소기체는 이제 소모될 테지만 질소기체를 딱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그 질소기체를 내가 한 번에 호흡으로 딱 담아뒀기 때문에 내가 지상에 있건 아니면 수심에 있건 몸속의 질소기체의 몰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몰수는 안 변한다고요. 몰수가 안 변하니까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도 그 혈액 쪽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몰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해녀와 고래는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장비를 착용했을 때만 문제고요. 이게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자가호흡으로 그냥 해서 들어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호흡을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좀 어려운 거지. 호흡을 한번 딱 한숨을 들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아세요?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 아세요? 이게 뭐냐면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잠수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최고 기록 얼마게요? 175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10m, 그러니까 혹시 여기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2m 물속도 힘들어요, 알겠어요? 근데 인간이 노력을 하면요, 장비 없이 170m를 혼자 내려갈 수 있어요. 호흡 참아가면서. 그래서 이 선수들은 호흡이 어느 정도 기냐면요, 응? 한 다음에 호흡을 3분 이상 멈출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훈련들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호흡을 그렇게 굉장히 오래 길게 참을 수가 있나 봐요. 그걸 다루는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읍 해서 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들어가고 아무리 깊게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도 잠수병이 걸리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문제로 만든 겁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해녀들은 잠수병에 걸리냐? 다른 말로 고래들은 잠수병에 걸리냐? 아니, 안 걸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해녀의 연봉은? 해녀 연봉. 해녀 연봉. 해녀 연봉. 해녀 연봉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이게 경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해녀 연봉 기본 6천입니다. 해녀 연봉 6천. 자, 연봉 6천이면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웬만한 대기업 들어가서 초회 연봉 6천 받기 쉽지 않아요, 알겠어요? 예. 해녀 연봉 6천 정도 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원래 내가 바다 생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할머니가 저기 갯벌에서 이렇게 바지락 캐고 막 꼬막 캐가지고 막 칠남매 대학 다 보내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바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육지 생산성보다 훨씬 높거든요. 여러분 꼬막 캐고 바지락 캐면 돈 얼마 안 될 것 같지? 근데 그거 파면 이 돈 엄청 돼요. 엄청 돼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활동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좀 많이 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내가 그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막 수업을 하는데 헨리의 법칙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해녀들은 그래서 잠수병이 안 걸려 뭐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바다 생산성이 높아서 이게 해녀분들도 이게 상당히 이른 고대지만 이 수익이 낮은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학생이 앞에 여학생이 해녀 연봉 6천 해녀 연봉 6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라고요? 뭐라고 했더니 앞에 여학생이 재수를 하게 돼서 학원에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여학생이 자기의 미래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나 봐. 그랬고는 재수학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을 하면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한 다음에 그때 예상되는 수익, 연봉 있잖아. 그것도 다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럼 그때 알게 됐대. 해녀 연봉 6천. 무슨 말? 그때 나도 처음 알았어요. 무슨 말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일자리 없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들이 널려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가서 그런 직업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일자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핑계 같아요. 정말이에요. 핑계 같아요. 정말이에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능력과 관계없이 눈만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날 엄청 비판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6천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물론 그거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또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건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별개로 하겠어요?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개인은 우리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그건 계속 하는 거지만 그거와 별개로 내가 세상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제우스? 해남 어때? 해남. 해남. 해남 알겠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어떤 식당인 줄 아세요? 제주도 가면요. 가면은 이런 식당 있어요. 저 해물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인이잖아요. 작사 들고 받으러 들어가요. 그 낙지 하나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탁 한번 끓여주는 그런 데 있어 진짜. 라면 끓여주세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막 사장이 그거 받으러 들어가. 네. 하여튼 그런 데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이거 기억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소개하고 싶은 문제는 어디냐면 쭉 넘겨가지고는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쭉 넘어가서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0페이지 아니 14페이지 14페이지 30번 문제입니다. 14페이지 30번 문제 찾았어요? 자, 잘 들리지? 얘들아 잘 들리죠? 자, 지금 나잉? 지금 나. 자, 그 다음 소개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30번 문제 되겠으리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용액의 총괄성. 입시 과정에서 이 총괄성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입시에서 총괄성이 나오면 이건 거의 왔다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총괄성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 물리학적인 접근으로 증명이 된 수학적인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용액의 총괄성을 제대로 물으려면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물리학 그리고 수학적인 접근으로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그걸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거든요. 근데 몇몇 영재고 과학고에서는 내신 과정으로 하긴 합니다만 이게 보통 그 공교육 과정에서는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적 분석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시 과정에서도 그런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시 과정에서 용액의 총괄성은 진짜로 그냥 단순 계산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 관련해서 몇 가지 현상이 있죠? 용액의 총괄성 관련해서 몇 가지 현상이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하겠죠? 네 가지. 자, 뭐가 있어? 증기압 내림. 자, 그 다음 어는 점 내림, 아니 끓는 점 오름. 그 다음 어는 점 내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투압. 관련 수식들 있죠? 그 수식 가져다가 외워서 그냥 푸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냥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30번 문제로 한번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어떤 하나의 킥이 있어요. 30번과 관련된 중요한 킥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보다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녹화가 너무 길어지면 잘 촬영이 안 되거든요. 한 5분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